이진우 소인은 낡은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삐걱거리는 의자가 그의 체중을 겨우 지탱하는 듯 했다. 창밖으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북풍에 흔들리고 철조망 너머로 황량한 산등성이가 회색빛 하늘 아래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 권의 낡은 군사전략 서적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페이지 위에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틱, 틱, 틱. 방 한 구석의 낡은 벽시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진우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드는 배경음악 같았다. 습기 먹은 공기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흙 냄새가 섞여 코끝을 맴돌았다. 모든 것이 단조롭고 모든 것이 고립되어 있었다. 이곳은 전방의 가장 외진 소초 중 한 곳이었다. 징계성 전보라는 달콤한 포장 아래 감춰진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수도권의 번듯한 사단본부에서 유능한 작전 장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의 튀는 행동, 전통적인 명령체계를 종종 무시하고 효율성을 좇는 그의 독단적인 방식은 결국 고위 간부들의 눈 밖에 나게 했다. 특히 박 대위와의 잦은 마찰은 그를 이 외땅옷으로 밀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진우는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사색에 잠기거나 자신의 독특한 관심사에 몰두하는 것을 선호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그는 병사식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 묵묵히 식사를 마친 후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시 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상념에 잠기곤 했다. 그의 눈빛은 종종 멀고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는 씁쓸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또 저러고 있네. 지나가는 병사들이 수군거렸다. 이진우는 애써 듣지 못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은 언제나 그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어울리려 노력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 간극은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가두었고 세상은 그를 더욱더 밀어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다. 달 없는 밤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었고 차가운 바람이 소초 주변에 철조망을 울리며 새우산한 소리를 냈다. 이진우는 여느 때처럼 홀로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익숙한 듯 정확했다. 그는 군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풀밭을 밟았다. 그의 귀에는 바람 소리, 나무십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훨씬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미세한 소리,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주파수의 소리까지도 그의 뇌리에 각인되곤 했다. 어린 시절, 이 능력은 그를 종종 고통스럽게 했다. 온갖 잡음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소리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는 이 능력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는 세상이 조금 더 시끄러울 뿐이었다. 순찰로를 따라 걷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미세한 떨림, 가느다란 비명소리 같은 것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일반적인 귀로는 알아채기 힘든 아주 작고 애처로운 소리였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철조망 근처에서 나는 듯했다. 이진우는 낡은 손전등을 들어 비췄다. 빛이 닿은 곳에는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새집이 보였고 그 아래 철조망 가시에
깃털이 잔뜩 엉켜있는 작은 새끼 새 한 마리가 매달려 파닥거리고 있었다. 어미새는 주위를 맴돌며 애타게 울고 있었다. 기읒, 별게다. 이진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효율성을 중시했다. 이 작은 생명체를 돕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어 순찰 보고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박대위에게 또 한 소리 들을 게 뻔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어미새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철조망에 매달린 새끼새의 작은 몸짓. 필사적으로 날개를 파닥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뇌리에는 아주 오래전 자신이 겪었던 어떤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홀로 외땅 옷에 떨어진 듯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던 순간. 잠시의 망설임 끝에 이진우는 마른 한숨을 내쉬었다. 젠장. 그는 중얼거리며 결국 새끼 새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날카로운 철조망 가시가 군복 바지를 찢을 듯 위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새끼 새의 깃털은 가시에 단단히 엉켜 있었다. 무리하게 잡아 빼면 날개가 부러지거나 더 큰 상처를 입을 터였다. 이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접이식 칼을 꺼냈다. 그는 극도로 섬세한 손놀림으로 엉킨 깃털을 조금씩 잘라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요한 부분만 잘라냈다. 새끼새는 그의 손길에 놀라 잠시 몸부림쳤지만 이내 힘이 빠진 듯 가만히 있었다. 몇 분 후 엉킨 깃털이 모두 풀리고 새끼새는 그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다. 작고 가벼운 몸뚱이에서는 아직 온기가 느껴졌다. 이진우는 새끼새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고개를 들어 어미새가 있는 나무를 바라봤다. 어미새는 여전히 불안한 듯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새끼새를 놓아주었다. 새끼새는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이내 작은 날개를 힘껏 퍼덕이며 어미새를 향해 날아갔다. 밤하늘에 작은 새 두 마리가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이진우는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의 굳었던 표정에 아주 미세하게 알아채기 힘든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김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야간 순찰을 나간 이진우 소위가 평소와 달리 오랫동안 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몰래 다가왔던 참이었다. 그는 이진우 소위가 차가운 이미지와는 달리 의외로 섬세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소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민주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제 갈 길을 갔다. 이진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시 책상에 앉았다. 그는 아까 읽던 군사서적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수첩은 얼룩덜룩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빼곡하게 알 수 없는 기호들과 복잡한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었다. 소리의 파형, 주파수 분포, 그리고 그가 들었던 미세한 진동들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과 분석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가 인지했던 모든 비정상적인 소리들과 그 소리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미세한 영향들을 기록해 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바람 소리 속에서도 특정 주파수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한 공기의 교란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곤 했다. 혹은 땅속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특정 지형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 수첩은 그의 특별한 재능에 대한 은밀한 기록이자 그가 외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펜을 들었다. 오늘 밤 새끼 새를 구하면서 들었던 미세한 날개짓 소리와 어미새의 울음소리 패턴, 그리고 철조망을 지나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공명까지도 그의 수첩에 정교한 그래프와 함께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이 수첩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비밀이자 그를 세상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낡은 수첩에 기록된 지식들이 머지않아 그와 이 소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밖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지만 멀리서부터 미세한 파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폭풍전의 고요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이진우 소위의 외딴 소초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온했다. 틱, 틱, 틱. 낡은 벽시계는 변함없이 시간을 새기고 바람소리는 철조망을 따라 유령처럼 맴돌았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오류들. 우연이라 치부하기 쉬운 일련의 사건들이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무정의의 잡음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기 노후 하나 날씨 탓으로 돌렸다. 또 고장 났나 보군. 저 빌어먹을 장비는 멀쩡할 날이 없지. 박 대위는 손을 내저으며 정비병에게 대충 고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잡음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특정 시간대에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중요한 보고를 주고받을 때마다 통신이 끊기는 일이 잦았다. 전방 소초의 통신은 생명줄과 같았다. 몇 초의 지연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조금씩 번져나갔다. 감시 장비들도 이상 징후를 보였다. 야간 열상 감지 카메라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거나 감시 센서가 오작동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울리는 일이 빈번했다. 젠장, 또 늑대라도 지나갔나, 아니면 고라니 새끼가 장난치는 건가.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불평을 늘어놓으며 장비를 탓했다. 이진우는 이런 사소한 오작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고 기록했다. 특정 장비의 오작동 시간, 그 순간 감지된 미세한 전자파 변화, 주변의 바람소리 패턴 등을 꼼꼼하게 메모했다. 다른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숫자들이었지만 이진우에게는 퍼즐의 조각들이었다. 박 대위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진우의 태만에서 찾았다. 이 소위, 자네는 요즘 대체 뭘 하는 건가? 통신장비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감시 체계에 문제가 생겨도 보고조차 없으니 이러다 큰일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 박 대위의 목소리는 언제나 신경질적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진우가 문제만 일으키는 골칫덩이일 뿐이었다. 그는 이진우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가 전방으로 오게 된 것도 결국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결과라고 생각했다. 대위님, 장비 문제는 단순히 노후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의도적인 교란 신호가 감지됩니다. 감지 센서 오작동도 비슷한 맥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진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박 대위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통신병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려 책상머리에 앉아서 소설이나 읽던 사람이 뭘 안다고 전방에서 아는 척이야. 박 대위는 손사래를 치며 이진우의 말을 잘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오랜 기간 쌓여온 불신이 묻어났다. 자네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주어진 임무나 제대로 수행해. 오늘부터 소초 외곽 초소 특별 경계 근무를 맡도록 해. 혹시라도 또 문제 생기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해라. 박대위의 지시는 사실상 이진우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가장 외지고 위험한 초소에 그를 배치함으로써 그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진우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는 박대위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속으로는 냉철하게 생각했다. 오히려 잘 됐군.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지면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부터 이진우는 외곽 초소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망원경으로 어둠 속의 움직임을 살폈고 예민한 청각으로 미세한 소리들을 하나하나 분별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관찰 끝에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마치 풀벌레 울음소리 같은 불규칙한 전자음이었다. 일반적인 무전교신에서 들릴 수 없는 주파수였고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 간헐적으로만 들렸다 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수첩에 기록된 과거의 패턴들과 대조해보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소리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신호였다. 밤늦게 이진우는 초소 밖으로 나와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십 하나, 돌멩이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다. 초소 근처에 작은 나무 온기에 긁힌 자국, 그리고 젖은 흙 속에 찍힌 희미한 신발 자국. 일반적인 군화 자국과는 달랐다. 발자국은 마치 동물의 것인 양얕고 흐릿했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의 체중이 실린 흔적이 분명했다. 특히 발가락 부분이 유난히 넓게 퍼져 있었다. 이건 침투형 특수신발 자국이야. 이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 없이 수첩을 꺼내 발자국 모양과 주변 환경을 스케치했다. 발자국은 초소 외곽 철조망을 따라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 그곳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미세한 실오라기 같은 것이 철조망 가시에 걸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일반적인 섬유가 아니었다. 낚싯줄처럼 얇고 질긴 특수 나일론 재질의 섬유였다. 마치 야간 침투 시 의복이나 장비가 철조망에 스치면서 생긴 흔적 같았다. 그 순간 이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무정의 잡음, 감시장비 오작동, 그리고 이 희미한 침투 흔적.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스파이 북한 간첩이 소초에 침투하여 내부 교란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몸 안에서 잠자고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평소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징계나 귀찮은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초의 안전,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진우는 발견한 흔적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초소로 돌아왔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박대위는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특별한 능력,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선물을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이제 평온은 깨졌다. 이진우는 새로운 전쟁의 서막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소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위태로운 잠에 빠져 있었다. 이진우 소위는 얇은 보고서 파일을 들고 박대위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박대위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박대위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그의 미간에는 언제나처럼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인가? 이 소위 또 쓸데없는 보고라도 할 셈인가? 이진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대위님,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밤 외곽 초소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군 특수요원의 침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대위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뭐 특수요원 자네. 밤새 소설이라도 썼나 이진우 소위.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이진우는 파일을 내밀었다. 미세한 전자음 교란 패턴, 특정 주파수 대역의 변칙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증거들입니다. 초소 근처에서 발견된 특수 신발 자국, 철조망에 걸린 비정상적인 섬유 조각, 그리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계산된 침투 경로. 이 모든 것이 정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박대위는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휙 집어들었다. 대충 몇 장을 넘기던 그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이진우가 직접 손으로 그린 발자국 스케치, 그리고 복잡한 기호로 가득 찬 주파수 분석 그래프는 그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오랜 군 생활에서 쌓인 직감이라는 것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이게 다 자네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는 증거라도 있나? 다른 병사가 이걸 봤다고 증언이라도 해줄 수 있나? 박대위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때 마침 심부름을 왔던 김민준 이병이 문 밖에서 발소리를 멈췄다. 그는 얼떨결에 이진우와 박대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박대위의 질문에 이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민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대위님. 부르셨습니까? 민준은 박대위를 향해 경례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젯밤 이진우 소위가 철조망에서 새끼새를 구해주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평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는다는 어렴풋한 인상을 받았다. 박대위는 민준을 보며 눈썹을 치켜떴다. 김이병 자네 마침 잘 왔군. 이진우 소위가 어젯밤 외곽 초소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는데 자네는 혹시 뭔가 특이한 점이라도 본 적이 있나? 민준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어젯밤 이진우 소위가 혼자서 무언가를 자세히 관찰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진우 소위의 설명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대위님, 제가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만 어젯밤 이진우 소위님께서 초소 주변에서 무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소위님께서 주변의 아주 미세한 소리나 변화에도 남들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증언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진우의 주장에 약간의 무게를 실어주었다. 박대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진우를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민준의 말과 이진우의 보고서에 담긴 비정상적으로 상세한 관찰 내용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다. 김이병은 돌아가봐.
이 소위는 잠시 기다려. 박대위는 민준을 돌려보낸 후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고민에 잠기더니 결국 결정을 내렸다. 좋아. 이소희, 자네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자네의 평소 행실을 볼 때 나는 자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오늘 오후 자네의 입회해 수색조를 편성해 자네가 지목한 지역을 정밀 수색하겠다. 만약 자네의 보고가 단순한 오인으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자네를 감싸줄 수 없을 것이다. 알겠나?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이 수색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비록 박대위가 자신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최소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한편 이진우의 보고는 이미 북한 간첩인 리화영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소초 내부의 협조자를 통해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리화영은 겉으로는 차분한 여군 통신병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남한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소초의 정보망을 와해시키기 위해 파견된 베테랑 공작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소초 내부의 혼란을 극대화하고 중요한 군사 정보를 탈취하여 아군 특수부대의 침투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진우 소위. 그는 누구지? 리화영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보고서에는 이진우가 발견한 증거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자신이 남긴 극도로 미세한 흔적들을 누군가가 알아챘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특정 주파수 교란 패턴까지 감지했다는 부분에서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건 일반적인 군인이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이었다. 아무래도 성가신 인물이 나타난 모양이군. 리화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손톱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저자가 나의 계획에 방해가 되기 전에 제거해야겠어. 아니면 저 자의 보고를 역이용해서 소초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그녀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부 협조자를 통해 소초 병사들 사이에 이진우 소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이진우 소위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더라. 그가 꾸며낸 이야기로 소초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그가 사실은 북한 간첩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은 이미 이진우를 못마땅해 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목적은 이진우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그의 보고가 더 이상 먹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수색조가 편성되어 이진우가 지목한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이진우는 가장 선두에 서서 박대위와 수색조를 이끌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자신이 발견했던 특수 신발 자국과 특수 섬유 조각을 가리켰다. 박대위는 손전등으로 비춰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나 겨우 보일락말락한 미세한 흔적들이었다. 그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신발 자국은 일반적인 군화 자국과 다릅니다. 발가락 부분이 넓고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특수 제작된 침투용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섬유는 이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핀셋을 꺼내 철조망에 걸린 시로라기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이것은 일반적인 군복 섬유가 아닙니다. 방수 및 방한 기능이 뛰어난 특수 나일론 재질입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진우의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박대위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진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진우를 믿지 않았고 그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그를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이진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때 수색조의 한 병사가 외곽 철조망 근처의 땅속에서 뭔가 작은 것을 발견했다. 대위님, 여기 뭔가 묻혀 있습니다. 이진우와 박대위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병사가 땅을 파헤치자 흙 속에서 작은 통신 장비 하나가 나왔다. 아주 작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일반적인 군용 장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진우는 장비를 집어들었고 그의 얼굴에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이것입니다. 이 장비가 바로 그 불규칙한 전자음을 만들어내 통신망을 교란하고 감시 센서 오작동을 유발했던 원인입니다. 아마도 침투조가 소초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의심은 순식간에 경악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진우의 보고가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진우의 특별한 능력을 뒤늦게나마 인지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한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그는 이진우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발견은 리화영의 철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이진우가 자신의 흔적을 찾아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사실 그 작은 통신 장비는 그녀가 일부러 남겨둔 미끼였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가 이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소초 전체가 이 작은 장비 발견에만 집중하는 동안 더 크고 치명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화영은 멀리서 수색조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진우 소위.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소초는 작은 통신 장비의 발견으로 발칵 뒤집혔다. 박대위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군 상층부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비록 작은 장비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았다. 북한 특수요원의 침투 가능성은 모든 군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하지만 이진우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박대위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이진우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지 않았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것 아니냐, 이진우 소위가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수군거림이 여전했다. 리화영이 퍼뜨린 소문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미끼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 그는 자신이 발견한 장비가 너무 쉽게 노출되었다는 점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베테랑 간첩이 이렇게 허술하게 흔적을 남길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장비가 발견된 위치, 교란 신호의 패턴, 그리고 소초의 전체적인 방어 체계를 다시금 분석했다. 그의 불안감은 정확했다. 리화영은 이진우가 자신의 흔적을 찾아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장비는 단순한 미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초의 주의를 특정 방향으로 묶어두기 위한 교란 장치였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소초가 소유한 극비 군사 정보, 즉 한미연합군의 작전 계획이 담긴 전자 파일이었다. 이 파일은 몇 시간 후 소초 본부에서 열릴 고위급 회의에서 최종 브리핑될 예정이었다. 리화영은 통신병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10분 활용했다. 소초 내부 통신망의 미세한 잡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병사들의 신경을 곤두쓰게 만들었다. 그리고 통신 교환수를 속여 이진우 소위에게 가짜 임무를 하달했다. 이진우 소위님, 본부에서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감시장비 점검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외곽 아스번 초소로 이동하여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이진우는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목소리의 억양,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평소와는 달랐다. 이상하다. 이건 그의 직감이 경고를 울렸다. 그는 자신의 수첩에 기록된 내부 통신망의 정상 주파수와 지금 들리는 목소리에 미세한 주파수 변화를 대조했다. 불일치했다. 이는 무전이 조작되었거나 목소리를 흉내내는 누군가가 있음을 의미했다. 그 순간 이진우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소초본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진짜 목표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본부 건물에서 진행되고 있을 터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본부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를 막는 것은 단순히 거리만이 아니었다. 초소 내부에서는 리화영이 퍼뜨린 소문 탓에 이진우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그가 지금 당장 간첩이 본부에 있다고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아니, 오히려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가두려 들 것이다. 그는 완전한 고립 속에서 홀로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바로 그때 김민준 이병이 이진우의 초소로 뛰어왔다. 소위님, 방금 통신병이 소위님을 찾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긴급한 일인 것 같던데 제가 대신 본부에 보고 드리러 갈까요? 이진우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다. 순수하고 믿음직스러운 눈빛이었다. 이 소초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민준이었다. 그는 짧은 순간 고민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민준에게 알린다고 해도 민준이 혼자서 본부에 가서 간첩을 잡을 수는 없을 터였다.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아니, 김이병, 자네는 잠시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내가 직접 본부로 가야 할 것 같다. 이진우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민준에게 최대한 의심받지 않으면서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리려 했다. 내가 만약 1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박대윈님께 달려가서 이 수첩을 보여드리고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다고, 내부 배신자가 있다고 전해드려야 한다. 절대 누구에게도 이 수첩을 보여주지 말고. 이진우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진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부 건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소초의 도면이 빠르게 그려졌다. 간첩의 다음 움직임, 접근 경로, 그리고 목표가 명확해졌다. 그는 소초 내부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였다. 본부 건물 방향에서 아주 미세한 전자기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인이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극도로 미세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리화영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듯 했다. 본부 건물에 다가가자 그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 고위급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인 듯 했다. 그는 건물 주변의 경계 상태를 살폈다. 경계병의 수가 평소보다 적었고 그들의 움직임도 어딘가 느슨해 보였다. 리화영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의 경계심을 이완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진우는 가장 은밀하게 건물 내부로 침투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정문이 아닌 잘 사용되지 않는 후문 쪽으로 접근했다.
후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자물쇠 내부의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만능 공구로 그 소리를 따라 자물쇠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찰칵 예상보다 빠르게 자물쇠가 열렸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이진우의 귀에는 멀리서 아주 작은 타자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미세하지만 반복적인 기계적인 소리. 그것은 바로 그녀가 중요한 파일을 복사하거나 전송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모든 감각이 최고조로 예민해졌다. 그 소리는 사단장실 방향에서 들려왔다. 사단장실은 소초의 모든 중요 기밀 문서가 보관되는 곳이자 지금 고위급 회의가 진행 중인 바로 그곳이었다. 리화영이 이 회의를 틈타 핵심 정보를 빼돌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문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의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문고리를 잡았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다. 이진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소초의 안전과 모든 동료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이진우 소위는 사단장실 문고리를 잡았다. 땀으로 축축한 손에서 낡은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안에서는 희미한 타자 소리와 함께 미세한 전자기기음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주변 공기의 미세한 흐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냄새, 그리고 저 안에서 울리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알았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쾅! 이진우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닫히지 않은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안에서는 사단장과 몇몇 고위 장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중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바로 통신병 리화영 하사가 테이블 한 구석에 놓인 노트북에 손을 얹은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냉철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진우, 소위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감히 사단장실에 허락 없이 난입하다니. 사단장이 버럭 소리쳤다. 다른 장교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이진우가 무례하고 미쳐버린 군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진우는 그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리화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리화영 하사, 당장 그 손 치우십시오. 당신은 북한 간첩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장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진우의 충격적인 발언에 할 말을 잃었다. 리화영은 순간 핏기 없는 얼굴로 이진우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졌다. 무슨 헛소리야. 이진우, 소위 지금 이 중요한 회의 중에 날 모함하는 건가? 리화영은 침착한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는 결백한 표정을 지었다. 이진우는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통신병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권 리화영이다. 당신은 소초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감시 체계를 무력화시켰어.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회의를 틈타 핵심 군사 정보를 탈취하려 한 것이다. 증거가 있나? 증거를 대봐. 리화영은 차갑게 반박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믿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설치한 교란 장치, 당신의 특수 신발 자국, 철조망에 걸린 특수 섬유,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 주파수. 방금 전 나에게 가짜 임무를 하달했던 그 목소리의 미세한 주파수 패턴은 일반적인 통신병의 음성, 주파수와 달랐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초 내부 통신망에 과부하를 걸어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 이진우는 리화영의 노트북으로 향했다. 리화영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진우는 그녀를 밀쳐내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 전송창이 떠 있었다. 전송 완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초. 사단장님, 지금 당장 네트워크 연결을 끊으십시오. 그녀가 파일을 전송하려 합니다. 이진우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사단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리화영과 이진우를 번갈아 봤다. 그는 이진우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진우는 평소 문제만 일으키던 골칫덩이였고 리화영은 성실한 통신병이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빨리요, 3초 남았습니다. 이진우의 눈에서는 절박함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사단장의 옆에 있는 네트워크 차단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리화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녀는 재빨리 소매에서 작은 칼을 꺼내 이진우를 향해 휘둘렀다. 샥! 날카로운 칼날이 이진우의 팔을 스쳤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군복 소매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이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리화영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네트워크 차단 버튼을 향해 돌진했다. 저 여자를 제압해라. 사단장이 뒤늦게 소리쳤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고 있었다. 리화영은 이진우를 막으려 했지만 이진우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는 몸을 날려 버튼을 향해 돌진했고 그의 손가락이 간발의 차이로 버튼을 누르기 직전 리화영은 마지막 발악으로 이진우의 다리를 걸었다. 이진우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간신히 차단 버튼에 닿았다. 딸깍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동시에 노트북 화면에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가 깜빡였다. 리화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믿을 순 없다는 듯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성공 직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단장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리화영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전송 실패 메시지를 분명히 봤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통신병이 아니었다. 리화영 하사를 체포해라. 사단장이 명령을 내리자 경계병들이 달려들어 리화영을 제압했다. 리화영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녀의 저항은 이미 소용없었다. 그녀는 체포되기 직전 이진우를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다니. 이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뿌듯함이 번졌다. 그는 해냈다.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감각과 논리 그리고 용기만으로 소초를 구했다. 사단장과 다른 장교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진우는 미친 군인이 아니라 소초를 위기에서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사단장은 천천히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쓰러진 이진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진우 소위, 자네가 옳았어.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자네를 믿지 못했어. 사단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이진우를 향한 깊은 경외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순간 소초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경보음이 멈췄다. 리화영이 설치했던 모든 교란 장치가 무력화된 것이었다. 소초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이진우 소위의 남다른 재능과 끈기, 그리고 목숨을 건 용기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소초의 모든 병사들이 사단장실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사단장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었다. 이진우 소위가 소초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의심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내 깊은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존경심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준 조용하지만 강인한 영웅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리화영은 결국 체포되었고 그녀가 설치했던 모든 교란 장치와 빼내려 했던 기밀 파일들은 안전하게 회수되었다. 군수사기관은 즉시 소초로 출동하여 리화영을 신문했고 그녀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간첩망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련된 공작관이었지만 이진우의 예측 불가능한 능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의 체포는 전방부대에 잠복해 있던 여러 간첩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박대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진우 소위와 마주 앉았다. 공기 중에는 씁쓸한 침묵이 흘렀다. 박대위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반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를 외땅옷으로 몰아붙였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소위, 정말 미안하다. 박대위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자네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 믿지 못했지. 나의 편견과 좁은 시야 때문에 자네의 능력을 의심했고 심지어 모함까지 했어. 자네 덕분에 소초가, 아니 우리 군 전체가 엄청난 위기를 모면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군. 이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박대위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다. 대위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위님의 지시 덕분에 제가 외곽 초소에서 더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박대위는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이 소위, 자네의 그 겸손함마저도 나를 부끄럽게 하는군. 박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진우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이진우 소위, 자네는 이 소초의 영웅이다. 나는 이 사실을 모든 병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자네의 공로를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박대위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자네 같은 인재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자네를 정보사령부 산하 특수분석팀으로 추천할 생각이다. 그곳이라면 자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외딴 소초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지. 이진우의 눈이 커졌다. 정보사령부 특수분석팀이라니.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그저 별난 사람으로 여겼고 그의 능력은 그저 소음을 분류하는 귀찮은 재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재능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갈망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이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감동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이진우는 소초를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의 방은 예전처럼 단조롭고 조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립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떠나기 전 그는 김민준 이병을 만났다. 민준은 그의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낡은 수첩을 바라봤다. 소희님, 정말 가시는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이진우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지지했던 사람이었다. 그래, 김이병. 덕분에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수첩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 거야. 이진우는 수첩을 들어보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예전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소희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다. 이진우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김이병, 세상은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자네는 그걸 보여줬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봤다. 이제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군. 오랫동안 몰랐던 나만의 길을. 민주는 이진우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한때 홀로 고립되었던 이진우는 이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소초의 모든 병사들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배웅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사, 그리고 그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만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소초는 이전의 단조로운 평화로 돌아갔지만 그 평화는 이제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다. 이진우 소희가 남긴 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공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끈기의 중요성이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이진우 소희가 전방 소초를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는 더 이상 외딴 곳에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는 젊은 소희가 아니었다. 그의 특별한 재능, 즉 남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와 진동,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정보사령부 특수분석팀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이제 이진우 중령이 되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습기차고 낡은 소초의 방이 아니었다. 최첨단 장비와 수많은 모니터로 가득 찬 복잡하지만 정돈된 공간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 깊은 지혜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복잡한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고 적국의 은밀한 움직임을 미리 감지해내며 위장된 침투 시도를 번번이 좌절시켰다. 그의 보고는 언제나 정확했고 그의 예측은 놀랍도록 들어맞았다. 수많은 간첩망이 그의 손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그는 소리 없는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군 내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했던 작은 통신 장비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성가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이진우는 단순히 성공한 군인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특히
자신처럼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이들이 고립되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매주 한 번, 그는 정보사령부 내에 신설된 특수감각 인지훈련 프로그램 바스의 강단에 섰다. 그는 어린 장교들과 신병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오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다름은 결코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의 강의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단지 기술적인 훈련을 넘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진우는 모교인 사관학교 강당에서 열린 한 행사 연단에 섰다. 그는 국가안보 수호 공로상콜심을 수상하기 위해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 강당은 젊은 사관생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연단에 선 이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가 좌천되어 외딴 소초로 향하던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고독하고 오해받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헤매던 젊은 소위. 이제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관중석 한 구석에 닿았다. 그곳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박대위, 이제는 박소령으로 진급한 이그스가 앉아 있었다. 박소령의 옆에는 늠름한 모습으로 성장한 김민준 중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박소령은 이진우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이 교차했다. 민준 중사는 자랑스러운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진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들은 이진우의 여정의 시작을 함께했던 증인들이었다. 이진우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한 울림이 있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고립되었을 때 저를 믿어준 한 명의 동료, 그리고 뒤늦게나마 저의 진심을 알아봐준 한 분의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박소령과 김민준 중색에 향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어주는 용기 있는 시선이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관생도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쳤다. 그들은 이진우 중령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영웅의 활약이 아닌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으며 타인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시상식이 끝난 후 이진우는 박소령과 민준 중사와 함께 사관학교 교정을 거닐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감쌌다. 중령님, 예전엔 그렇게 무뚝뚝하시더니 이제는 연설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민준 중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진우도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김중사, 자네 덕분이야. 자네의 믿음이 나를 바꾸었으니. 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이 중령.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였을 거야. 정말 고맙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오해와 어려움은 이제 웃음꽃을 피우는 추억이 되었다. 이진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동료들과 함께 국가를 지키는 큰 그림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관생도들의 우렁찬 구령소리, 풀벌레들의 마지막 합창,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그의 귀에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이 소리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소리들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였다. 세상은 아름다웠고 평화로웠으며 그는 그 평화를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다짐했다. 그의 삶은 진정으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앞으로 그의 발걸음이 닿을 곳마다 그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힐 것이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오늘 이진우 중령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때는 고립되고 오해받던 젊은 장교가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깨닫고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여정.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그의 섬세한 감각이 어떻게 위기를 막고 평화를 지켜냈는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영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안에 숨겨진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이고 편견에 맞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 때 우리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진우 중령처럼 여러분도 혹시 남들과 다른 점 때문에 외롭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혹시 내가 가진 특별함이 오히려 나를 고립시킨다고 느낀 적은 없으셨나요? 그의 이야기처럼. 그 다름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할 특별한 재능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갈고 닦으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저마스암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차츠를 좋아요, 아슈크롬샤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 이야기꾼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